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이념은 늘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 격동의 표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더 강력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이용해 생존을 도모했던 한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자본주의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막이 내리면 그들은 조용히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제국은 너무나 교묘해서 스탈린의 황금을 런던 한복판으로 유유히 밀수했고 오늘날까지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막대한 자금을 보호하는 비밀 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함께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고 지혜를 공유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는 1941년의 어느 여름날 시작됩니다. 나치 독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상 침공 작전,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300만 명의 병력, 3,000대가 넘는 전차, 그리고 2,500대의 항공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소련 영토로 밀려들었습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어선은 불과 며칠 만에 맥없이 무너졌고 수만 명의 군인들이 순식간에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이미 자신의 장군들로부터 히틀러가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감히 소련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격이 시작되자 스탈린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어떠한 명령도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며칠 동안 독일 전차가 모스크바를 향해 무섭게 진격하는 동안 소련 지도부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탈린이 자초한 재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4년 전인 1937년에서 38년 사이 그는 대숙청이라는 광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군대를 거세했습니다. 편집증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스탈린은 수천 명의 당원, 지식인,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과 함께 자신의 군 고위 장교 대부분을 처형하거나 투옥했습니다. 이로 인해 붉은 군대 최고 지휘부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장교들은 스탈린의 승인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군인들은 문 앞의 나치보다 자신의 지도자를 더 무서워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결국 반격에 성공했고 끔찍한 대가를 치른 끝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치른 희생과 파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700개의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7만 개의 마을이 불탔습니다.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6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3만 개의 공장이 사라졌고 10만 개가 넘는 학교와 병원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파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일지 모릅니다. 25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통처럼 소련 땅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1941년 한 해에만 발생한 피해액은 약 7천억 루블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토를 파괴한 것은 독일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 자신도 후퇴하는 군대에게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초토화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소련군 스스로가 마을에 불을 지르고 공장을 폭파시키고 철도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라가 불타는 동안 스탈린의 권력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그는 자신의 독재를 강화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비에트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유럽을 무자비하게 약탈했습니다. 공장, 기계, 철도 차량, 가축, 심지어 예술 작품까지 닥치는 대로 소련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방 세계의 피도 빨아먹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히틀러와 싸우는 소련을 돕기 위해 식량, 연료, 트럭, 무기 등 막대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스탈린은 기쁘게 이 모든 것을 받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대부분을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원조의 가치를 2조 루블 이상, 오늘날 가치로는 거의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막대한 잉여 자금은 소련을 조용한 금 보유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쟁 포로들을 광산에 강제로 투입하여 자신의 금고를 채울 황금을 캐냈습니다. 정권은 거의 돈을 쓰지 않았지만 금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그는 소련이 생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계, 첨단 기술, 원자재 등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의 생존이 자본주의와의 무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외에 있는 세 개의 조용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모스크바 나로드니 은행, 파리의 유로방크, 그리고 테헤란의 이란 소련 은행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은행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경을 넘어 금을 옮기고 불을 숨기고 거래를 세탁하는 스탈린의 지하 제국을 흐르는 혈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방 은행들은 이 수상한 거래에 동참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소련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포트녹스 다음으로 많은 금 보유량은 런던과 파리의 금융가들에게 소련을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고객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탈린은 서방 기술을 수입하고 필수 자원을 확보하며 자신의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 시스템을 자신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금융기계를 창조했습니다. 공산당은 대중에게는 사회주의를 설파하면서 뒤로는 조용히 해외에서 투자하고 거래하고 막대한 재산을 숨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소련의 국제금융계 장악력은 3배로 커졌습니다. 런던의 모스크바 나로드니 은행과 파리의 유로방크는 6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는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철의 장막 뒤에서는 모스크바, 동유럽, 쿠바, 유고슬라비아 사이에서 수십억 달러가 대중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오고 갔습니다. 이 은행들은 단순히 돈을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금을 팔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고 서방 은행들조차 감탄할 만큼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는 소련의 수익센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은행들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소련 은행들은 서방 금융시장에 너무나 깊숙이 침투하여 자금 이동체기자 동시에 스파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역 흐름을 추적하고 기업들의 신용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모스크바의 국제상거래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서방 정부들은 냉전이라는 정치적 대립보다 수출로 얻는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아 소련에 관대한 신용대출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서방은행들이 거꾸로 소련 내부에 투자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냉전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동안 돈은 조용히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CIA 보고서는 소련은행을 통해 유입되는 서방의 대출이 사실상 소련의 군비 증강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너무나 느슨한 신용 조건 때문에 거의 공짜 돈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을 겨냥하는 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대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소비에트 제국의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었고 유가는 폭락했으며 공산당은 생존을 위해 외화 확보에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해외의 그림자 제국에 더욱 의존했습니다. 런던의 모스크바 나로드니 은행, 파리의 유로방크 등 유럽과 중동에 퍼져있는 여객 은행들은 제국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돈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금 거래부터 통화 스와프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금융기법을 운영하며 소련의 자금을 서방 시장에 완벽하게 섞어 놓았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모스크바의 돈이고 어디까지가 런던의 돈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 지하 시스템조차도 제국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련 경제는 과도한 군비 지출, 부패, 그리고 비효율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해체라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움직이던 돈의 기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수십억 달러가 국고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산당 엘리트들과 KGB 내부자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여객은행을 통해 불을 빼돌려 런던, 파리, 취리히, 키프로스 등지에 안전망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들고 유유히 빠져나갔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휴지 조각이 된 루블화와 텅 빈 상점만이 남았습니다. 스탈린이 전시 필요에 의해 만들었던 금융 시스템은 이제 올리가르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배 계급을 위한 개인 금고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내내 러시아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이 여객 은행들의 중요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민영화 과정에서 챙긴 이익을 세탁하고 도난당한 국유 자산을 숨겼으며 정치 권력 투쟁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리고 KGB의 그림자 속에서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누구보다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 엘리트와 정보요원들이 어떻게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지 지켜봤고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여교의 제국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공고히 통합했습니다. 푸틴의 통치하에 소비에트 시절의 역의 금융망은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판매로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가 유령 회사와 신탁을 통해 유럽과 카리브해 전역에 숨겨진 동일한 그림자 경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사업에 굶주려 있던 서방 은행들은 이를 못 본 척했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 조사관들은 키프로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그리고 특히 런던에서 크렘린과 연결된 자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은 러시아의 부로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되어 런던그라드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올리가르이들은 저택과 축구클럽,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들였고
이 모든 것은 한때 스탈린의 독창적인 역에 금융기계를 통해 흘렀던 바로 그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전쟁 시기 은행들의 메아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스크바 나로드니 은행은 이름을 바꿨을지 모르고 유로방크는 다른 브랜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크렘린과 연결된 수십억 달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이것입니다. 소련이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장 위대한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탈린은 절박함 속에서 그것을 만들었고 공산당은 비밀리에 그것을 확장했으며 올리가르히는 혼돈 속에서 그것을 물려받았고 마침내 푸틴은 그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기화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냉전이 1991년에 끝났다고 말하거든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탱크는 철수했고 깃발은 내려졌지만 그 돈, 비밀스러운 소비에트의 돈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